네, 지난밤에 열렸던 2025년 노벨상 시상식 화제성 이야기들 또 이모저모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서울 스튜디오에 윤석천 국제평론가 나와 있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 해가 저물어갈 이즈음이면 늘 이 노벨상 수상 소식이 들려오곤 합니다. 먼저 많이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또 감춰진 것들이 많은 이야기. 노벨상이 어떤 상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역사라는 건 때로는 실수, 우연의 산물이기도 한데요. 네. 노벨상이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988년 다이너마이트를 발견한 알프레드 노벨은 자신의 부고가 실린 기사를 우연히 보게 돼요. 신문사가 오보를 낸 거죠. 사실은 자신의 형이 돌아가신 건데 자신이 죽었다는 기사가 난 겁니다. 근데 그 기사를 보고서 노벨은 큰 충격을 받습니다. 자신을 묘사한 게 죽음의 상인이라는 이런 어마무시한 말로 이제 자신을 갖다 표현했기 때문인데요. 사실 알프레드 노벨 같은 경우에는 이 다이너마이트를 개발한 그 요인 자체가 원래 안전한 폭약을 만들자고 하는 게 원래 목적이었습니다. 그 전만 하더라도 사실은 니트로글리세린이라 그래서 굉장한 액체 형태의 어떤 폭약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이게 굉장히 위험해서 산업 현장에서 엄청난 사고를 갖다 일으켰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 안전한 모양으로 만들자는 게 다이너마이트인데 이게 오히려 살상 무기로 변질이 되면서 자신을 갖다가 죽음의 상인이라고 묘사한 거에 대해서 깊은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노벨은 큰 결심을 하나 하게 됩니다. 죽음의 상인이라는 오명 대신 인류의 긍정적인 유산을 남기겠다. 그래서 이제 자신의 유산 대부분을 갖다가 인류의 이제 가장 큰 공헌을 한 단체라든지 개인한테 상을 주겠다. 그런 상을 만들겠다라는 게 사실은 노벨상 탄생의 어떤 기원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런 노벨의 어떤 유언을 근거로 해가지고 1901년 탄생한 게 바로 노벨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인류의 복지에 공헌한 사람이나 단체에 수여하는 거고요. 현재는 6개 부분인데 사실은 노벨 같은 경우는 5개 부분을 갖다가 원래 얘기를 했었습니다. 문학, 화학, 물리학, 생리학, 그다음에 평화상 이렇게 5개 부분인데 나중에 이제 경제학상은 1968년에 스웨덴 중앙은행에 의해 가지고 새롭게 추가됐죠. 그래서 현재는 총 6개 부분에 시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잘못난 기사가 개과천선을 이끌어낸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군요. 자, 그런데 노벨상을 흔히 세계 최고의 상이다. 그리고 노벨상을 받는 것은 인생의 가장 큰 영예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는데요. 자, 평론가님, 노벨상이 세계 최고의 상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그렇죠. 세계 최고의 상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사실 노벨상보다 상금 규모가 엄청나게 큰 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리콘밸리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브레이크 스루상이라든지 이거는 상금이 300만 달러죠. 대만의 탕상, 이거는 160만 달러고요. 홍콩의 쇼상 같은 경우도 이 과학 부분에서 120만 달러를 주니까 올해 노벨상 수상자들이 받은 상금이 1,100만 크로네, 그러니까 16억 한 5천만 원 정도 되니까 이보다 훨씬 상금 규모가 크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문학 부분에서도 사실 노벨상에 견줄 수 있는 상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부커상이라든지 여러분들이 들어보신 퓨리처상 등이 있는데 사실 노벨상의 어떤 권위에는 전혀 따라가지 못하죠. 노벨상의 역사는 1901년부터 시작됐으니까 무려 120년이나 된 상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까지 그 노벨상 수상자들은 사실 세계를 갖다가 인류의 어떤 역사를 바꾼 아주 위대한 인물들이 전부 다 포진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120년에 대한 유구한 역사, 그다음에 그 노벨상 수상자들이 일으켜놓은 엄청난 업적, 이거에 견줄 만한 과연 상이 있는지는 의문인 것 같고요. 수상자들이 사실은 유럽과 북미의 백인 위주라는 어떤 비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 시점에서는 한 해 동안 인류에게 가장 큰 공헌을 한 인물들이나 단체에 수여하는 상이라는 인식, 그것이 이제 권위를 갖다가 보장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예. 자, 지금 설명해 주신 그 내용에 더해서 노벨상은 세계가 지금 우리 시대를 어떻게 보고 있냐를 읽어볼 수 있는 하나의 창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더더욱이나 노벨상이 높은 평가를 받는 건데요. 자, 평론가님, 그러면 올해 노벨상 수상자들을 통해서 읽어볼 수 있는 가치랄까, 시대정신, 어떻게 요약해 볼 수 있을까요?
왜 노벨상 수상자들이 그다음에 현 시대를 갖다가 어떤 지성을 대표하고 현 시대의 어떤 기술을 대표하는가를 갖다 이해하려고 하게 되면은 네. 사실은 노벨상 수상자들이 어떻게 선정되는지를 갖다가 일단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직전 한 9월부터 시작해서 이듬해 1월까지 전 세계 학자 수천 명으로부터 후보 추천을 받아서 8개월간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세계 유수의 석학들이 추천을 한다는 얘기니까 그만큼 현 시대의 어떤 지성을 대표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올 노벨상 수상자들도 이제 공통점이 사실은 있죠. 연구와 활동이 그다음에 작품이 지금보다 훨씬 오래전에 이루어졌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오늘날의 어떤 현실, 그 결과가 최근 주목받는 어떤 기술이라든지 오늘날의 어떤 사조나 정신을 갖다가 대표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노벨상을 수상하게 돼 있습니다. 한강 작가가 대표적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한강 작가의 그 소년이 온다는 사실은 2014년작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작품이 수상을 한 거는 지금 권위주의, 어떻게 보면 권위주의가 다시 득세를 하고 폭력이 뭐 득세하는 어떤 이런 시대에 사실 소년이 온다라는 어떤 작품만큼 현 시대의 어떤 시대 정신을 갖다가 올바로 대표하고 있는 작품이 없다. 이런 의미에서 굉장히 오래전에 발표된 작품이지만 이 작품이 선정이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또 지난해 같은 경우는 사실 그 화학이라든지 물리학상 같은 경우들이 사실은 인공지능상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인공지능, 뭐 AI 물결이 혁신이 시대의 어떤 화두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건데 그런 의미에서 지난해 물리화학상 같은 경우도 인공지능 분야에 대해서 주어진 거고요. 올해 노벨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세계가 주목하는 주제에 아주 집중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건데요. 생리의학상 같은 경우에는 암, 자가면역 질환 치료, 그다음에 기후위기가 굉장히 지금 심각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후위기에 대한 어떤 해결책, 그다음에 권위주의가 다시 득세하고 있는 세상에 대한 어떤 타파, 권위주의 타파 등을 갖다가 그 핵심으로 하고 있는 그런 인물들의 그 수여를 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정리를 좀 해주셨고 그럼 분야별로 좀 나눠서 볼까요? 올해 노벨상 과학 부문에는요. 암 치료, 또 양자 기술, 기후위기 대응 이런 분야의 연구자들이 선정이 됐습니다. 노벨위원회가 왜 특히 이 연구들에 주목을 했다고 보세요? 그것들이 이제 오늘의 어떤 시대를 갖다가 정의한다라고 사실은 얘기할 수 있는 분야들이라서 사실은 그런 거고요. 과학 분야로 분류되는 세계상 모두 3명이 이제 공동 수상을 했다는 것들이 약간 좀 특이한 분야인데 생리의학상 분야 같은 경우는 암 치료라든지 자가면역 질환 치료 여기에 이제 크게 그 공헌한 생명과학자들한테 주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물리학상 같은 경우는 올해 같은 경우에 뭐 양자 컴퓨팅이라든지 암호 양자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게 어떤 화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양자 역학의 어떤 이론적 토대를 갖다가 이룬 인물들한테 수여가 됐고요. 화학상 역시 비슷한 맥락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기후위기라는 거는 현재 인류가 직면한 가장 큰 어떤 난제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건데요. 그거에 대한 어떤 해결책을 제시한 인물들, 그러니까 금속 유기 프레임워크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산화탄소를 갖다가 흡수하는 데 관한 어떤 연구라고 얘기를 합니다. 약간 어려운 분야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겠지만 이런 분야의 어떤 인물들의 집중적으로 그 노벨상이 시상이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네, 과학 분야 살펴봤고 그러면 이어서 비과학 부문으로 분류가 되는 평화상, 경제상, 그리고 지난해 우리 한강 작가가 수상했던 노벨 문학상, 여기에는 어떤 메시지를 담아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 문학상은 사실은 1985년 이게 발표된 사탄 탱고라는 작품이 받았는데요. 1984년도면은 1980년 되면은 헝가리의 이제 공산주의 시대가 막 저무는 어떤 시점을 갖다가 배경으로 해가지고 그린 어떤 작품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는 사실 제2 냉전 시대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또 유럽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1차 냉전 시대보다도 더 엄혹한 시대 환경에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러시아와 미국 사이에 끼어 있는 어떤 유럽의 현실, 그걸 갖다가 되새겨보고 좀 돌아보자는 의미에서 이 사탄 탱고라는 작품이 선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평화상 같은 경우에는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그 작년 24년 그다음에 올해도 마찬가지지만은 권위주의 어떤 권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득세하는 시대가 됐어요. 그다음에 전쟁도 많이 발발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그
갈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첨예하게 어떤 갈리는 어떤 양상들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권위주의에 맞선 지도자, 다시 말해서 베네수엘라의 야권 지도자이자 민주 진영의 어떤 지도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마차도의 수혜가 됐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마차도라는 인물은 베네수엘라의 어떤 그 권위주의 독재자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마두로 대통령의 어떤 대항해서 민주화 운동을 이끌고 있는 어떤 인물이다. 이게 어떤 시대적인 어떤 상징성을 갖다가 띠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수요가 됐고요. 경제상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술 진보라든지 혁신에 관한 어떤 논쟁들이 굉장히 가열차지 않습니까? 인공지능 자체가 과연 가령 노동의 어떤 파괴라든지 이런 측면도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데 이번 경제학 상황은 기술 혁신과 진보가 사실은 지속 가능한 어떤 경제 성장에 굉장히 큰 이바지를 한다. 슈페터의 어떤 창조적 파괴를 갖다가 그게 얼마나 우리 인류의 어떤 경제 성장에 크게 기여를 했는가를 갖다가 경험적 혹은 수치 모델을 통해서 입증한 학자 세 분한테 수여가 됐습니다. 예. 네, 만일에 올해 가장 큰 관심을 받은 부분이 무엇이었느냐라고 묻는다면 단연 노벨 평화상이었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강한 압박에도 불구하고 수상자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마차도로 결정이 됐는데요. 노벨위원회의 이러한 선택,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노골적으로 사실은 노벨 평화상에 굉장히 큰 욕심을 드러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네. 자신이 8개 전쟁을 갖다가 끝냈다. 이스라엘, 이란, 이스라엘, 하마스, 이란, 파키스탄 등. 그래서 자신이 평화에 굉장히 큰 공헌을 했다라고도 사실은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실제로 올 7월 달에는 그 덴마크 재무장관한테 전화를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신이 노벨 평화상을 갖다 받고 싶다. 대신 관세에 대한 어떤 협상을 하자. 다시 말해서 관세를 동원해서 노벨상을 갖다가 자신한테 주라는 어떤 뭐라고 할까요? 은연중에 어떤 압박을 했다라고도 사실은 얘기할 수가 있는데 위원회의 어떤 결정은 그거에 넘어가지가 않았죠. 오직 노벨의 유언과 평화 증진의 어떤 실제 성과에 어떻게 보게 되면 근거에서 노벨상을 수여했다라고 사실은 얘기를 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한 가지 이제 재미난 점은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은 평화상을 수상하기는 했습니다. 바로 피파가 새로 신설한 평화상을 갖다가 수상한 건데요. 그 수상을 하면서 바뀐 남긴 말이 굉장히 흥미로워요. 피파인은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영예였다. 지금 세계는 더 안전한 곳이 됐다라고 하게 되면서 노벨 평화상이 아닌 피파의 평화상을 받으면서도 일종의 자화자찬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노벨위원회가 사실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압박에 굴복했다라고 한다면은 노벨상의 권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실추가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지난 10월에 있었던 수상자 발표뿐만 아니라 지난밤에 있었던 시상식의 주요 관전 포인트랄까요? 역시 노벨 평화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수상자로 선정된 이 마차도가 과연 시상식에 직접 참석할 수 있을 것이냐, 못 올 것이냐, 이게 굉장히 관심이 쏠렸는데 결국 마차도의 딸이 대리 수상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마차도도 늦게나마 오슬로에 오는 걸로는 결정이 됐다라고 사실은 얘기를 합니다. 마차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마두로 대통령하고 굉장히 큰 어떤 압박을 받으면서 사실 베네수엘라에서도 은신 중이었는데요. 이게 출국 금지령까지 내려 있어서 가지고 상당히 오기가 힘들었을 거라고 대부분은 예상을 했는데 그래도 굉장히 어려운 어떤 걸음을 해서 오슬로에까지는 왔다라고는 사실 얘기를 합니다. 시상식에는 참석을 못했고요. 나중에 이제 도착을 한다라는 얘기들은 오늘 언론 기사에 일단은 나와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마차도가 사실은 여기에 오는 거랑 안 오는 거랑 굉장히 큰 차이가 있겠죠. 만약에 온다라고 하게 되면 그분의 어떤 개인적인 위상 자체도 높아질 뿐만 아니라 베네수엘라의 어떤 민주화 운동 자체가 세계적인 어떤 조명을 받을 수 있는 거니까요. 다만 월스트리트 저널이 이제 분석한 바에 따르면 사실 일단 노르웨이에 왔다가 재입국하는 거는 굉장히 힘들다라고 사실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베네수엘라에서 만약에 재입국이 어렵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마차도의 어떤 정치적 위상, 베네수엘라에서 어떤 정치적 위상 자체는 약간 하락할 어떤 리스크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베네수엘라의 어떤 엄혹한 상황을 갖다가 세계 무대에 알리기 위해서 이 마차도가 오슬로에까지 왔다는 거는
나름대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올해 수상자들을 살펴보면요. 일본에서 2명의 노벨상 수상자가 나온 게 눈에 띕니다. 과학 분야에서만 일본은 벌써 27번째 수상자인 건데요. 자, 평론가님, 일본이 기초과학 분야에서 이렇게 두각을 나타내는 비결 어디에 있을까요? 올해도 뭐 생리의학상, 화학상 이게 2명을 갖다가 받았으니까,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과학 분야에서만 27명의 어떤 수상자가 있으니까 대단히 놀랍다라고 사실은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게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러시아 다음으로 이제 많은 수상자를 배출한 국가니까 대단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왜 이렇게 그 일본이 노벨상 수상자, 특히 과학 분야에서 많은 수상자를 갖다 배출하느냐, 그 이유를 알아보면은 사실 1970년대부터 어떤 지속적인 기초과학에 대한 어떤 투자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주 끈질기게 기초과학을 존중하고 거기에 대해서 엄청난 어떤 투자가 있었다. 그 결과물들이 사실은 2000년대 이후에 드디어 이제 발현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특히 이제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거는 이 과학상, 일본의 과학상을 수상한 분들 대부분이 교토대 교수라든지 연구 분야의 출신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교토대의 어떤 특성 자체가 뭐냐면 연구 자율성, 창의성, 이걸 갖다가 굉장히 존중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일본이 이렇게 노벨상을 많이 배출한 이유를 갖다가 뭐 3가지로 일단 요약을 해보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기초 과학에 대한 존중,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어떤 지속적인 투자, 그다음에 자발적인 어떤 연구 환경을 조성을 했다. 이렇게 3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겠죠. 다시 말해서 어떤 한 천재가 노벨상을 만드는 게 아니라 결국은 국가의 제도 그리고 지속적인 투자가 이 노벨상을 갖다가 양산을 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 이야기를 우리나라 쪽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평화상과 문학상 이렇게 각각 한 차례씩 총 2개의 노벨상을 수상했습니다. 아쉽게도 아직 과학 분야에서는 수상자가 배출되지 않았는데요. 이 과학 분야에서 우리가 수상자를 배출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어떤 노력들을 좀 해나가야 된다고 보세요? 뭐 한국은 해외에서 개발된 어떤 과학기술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과학기술도 있죠. 이걸 산업 현장에서 적용해가지고 산업화하는 거에는 뭐 전 세계 누구도 부럽지 않은 국가라고 사실은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이런 어떤 과학 분야에서 이 노벨상 수상자를 갖다 배출하지 못하는 이유는 기초과학에 대한 어떤 홀대? 이런 것들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크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기초과학에 대한 어떤 존중 자체, 이런 문화 자체가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런 어떤 존중이라는 건 사실 기초과학자들에 대한 어떤 명예뿐만 아니라 부라든지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보장을 좀 해주는 어떤 이런 어떤 제도적인 측면이 좀 강화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연구의 어떤 자율성, 그다음에 창의성, 이걸 갖다가 존중해주는 문화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개선이 좀 돼야 되겠죠. 동시에 지금 뭐 우리나라에서는 의대 쏠림 현상이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우수한 인재들이 거의 전부 다가 뭐 의대 쪽으로 전부 다 가고 있는데 공학 분야라든지 이런 기초과학 분야로 흘러들어갈 수 있게끔 다른 쪽 분야에 대한 어떤 우대 정책들이 제도적으로 좀 마련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 질문 드려야겠습니다. 작년 이맘때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았었죠. 역사상 우리 언어로 만들어낸 가장 빛나는 문학적 성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 감동과 여운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러면요, 수상 1년이 지난 지금 이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이 한국 문학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다고 보십니까? 구조적 변화를 갖다가 만들었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죠. 뭐 일종의 어느 분들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변방의 언어로 쓰인 문학이 세계 문학의 중심에 도달할 수 있음을 증명한 사건이었다. 사실 변방의 언어라는 말에는 저는 좀 약간 좀 부정적이지만은 어쨌든 한국어가 그렇게 세계 공용어는 아니니까요. 어쨌든 한국 문학 자체가 세계 문학의 어떤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토대, 이게 자체는 만들어졌다. 그다음에 K 문학이라는 게 더 이상 레토릭이 아니다. 이게 실제하는 현상이다라고 사실은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사실 이 노벨 그 문학상을 한강 그 작가가 수여를 받기 시작하면서 한국 문학에 대한 어떤 그 번역 요청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한국 문학 작가들에 대한 어떤 그 토론이라든지 아니면 축제에 우리나라 문학가들을 갖다 초청하는 비율도 굉장히 많이 늘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한강 작가의 어떤 작품 같은 경우에는
27개 언어로 무려 77종이나 출간되면서 사실은 뭐 작년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는 뭐 한 34만 부 정도가 팔렸고요. 해외에서도 엄청나게 팔렸으니까 K-문학 자체가 세계 문학의 어떤 중심지로 어떤 한 조류로 분명히 어떤 흐름을 갖다가 만들었다. 이런 부분에 일조를 했다. 이런 부분은 부정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네, 한강 작가가 보여줬던 쾌거. 내년에 다시 한번 기대를 해보면서요. 지금까지 올해 노벨상에 대해서 정리해봤습니다. 도움 말씀에 윤석천 국제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